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문가 초청해서 정책 어떤 대담을 몇 차례 이렇게 진행한 바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좀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그 새해 전망,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해안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님, 또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수석도 지내셨고요. 현재는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로 계시는데요. 모시고서 이런 고용 또는 노동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슈들을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좀 전망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관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서정입니다. 우리 이 원장님께서 너무 과하게 평가해 주셔서 적당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차관님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시고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88년도에 32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일찍 하신 거죠. 소년급제 아니신가 싶은데 제가 그리고 이제 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실은 지금 장관만 못 하셨고 모든 직책을 다 거쳐서 경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그래서 주요 직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노동시장 정책관, 또 노사협력 정책관,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그리고 차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고용노동정책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이제 그 경력을 쌓으셨고요. 오늘 이제 모시게 된 이유도 뭐 하나가 될 텐데요. 작년에 저희 그 노사공 포럼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서 중요한 포럼을 하나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정리를 해서 정부 쪽에 이제 그렇게 제출이 됐는데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개선 전략. 포럼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이 지금 요새 이런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 말에 정리하셨는데 그 결과를 좀 같이 오늘 좀 이렇게 소개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좌장을 맡으시면서 그 우리에게 지금 주는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이나 해안 뭐 또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미리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답변 내지는 뭔가 좀 이게 답하실 거를 정리를 해 오셨는데요. 그럼 그 질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격변의 지금 시대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사회적 위기가 지금 분명히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에 통상 환경, 무역 투자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 과거의 동맹 또 과거의 조약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뭐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경제 위기 또 일자리 위기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2025년도 1월 고용동향, 전달 고용동향을 통계청에서 아침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이게 위기인가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좀 올랐어요. 1월 기준으로. 또 실업률도 3.7%로 전년 동월하고 또 같고, 물론 청년층 실업률은 6.0%. 근데 전년에도 뭐 이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지금 위기가 심화됐는가 뭐
이런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런 이제 뭐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건 숫자일 뿐이고 사실은 상당히 지금 많은 변화와 또 위기감이 우리 고용 일자리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관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그런 그 고용노동의 이슈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굉장히 격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인과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우리 뭐 국민들 전체가 지금 같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 있는데 계엄 상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고용률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난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OECD나 한국은행이 당초보다 굉장히 낮게 더 책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지금 예상되는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사실은 앞날이 좀 불투명한 상태가 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우리나라도 곧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변혁이 또 경제적으로 어떤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든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인구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시대의 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시대 인구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큰 흐름을 소위 이제 고용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큰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금방 말씀드린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나 또 AI와 같은 산업 전환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뭐 우리 묵은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금년도 노동시장과 정책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보면 지난해 우리가 어떤 쟁점이 됐던 노사 간의 갈등이 됐던 또는 여야 간의 갈등이 됐던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근로시간 50시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통상임금을 대법원에서 그 요건 완화함에 따른 그 현장의 적응 문제들, 그리고 정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노사 간에 구체적화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금 뭐 이슈들은 이제 대략 다 짚어주셨는데요. 뭐 환경의 어떤 급변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포럼을 이제 좌장을 맡아갖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충 포럼 참여 인원들을 보니까 쟁쟁하신 분들 또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던데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개선 전략 포럼. 이 포럼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들을 이렇게 다뤘고 성과가 대략 어땠는지 먼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금방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은 뭐 지난해에도 역시 있었던 흐름들이어서 사실은 큰 노동시장,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큰 흐름을 세 가지로 잡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세부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흐름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 변동, 인구 구조 변환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많이 받는 그룹이 고령자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와 여성 고용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대응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산업 구조는
디지털이나 AI 부분도 있지만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가 산업 구조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가장 또 영향을 받는 분이 우선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앙 전체적인 차원도 영향이 있지만은 지역의 산업들과 결합이 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석탄 화력과 관련된 산업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산업 전환에 대해서 그 문제를 큰 두 번째 주제로 다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항상 고민했던 거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고민들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조세나 재정정책 또는 고용 안정망과 EITC와 관련된 문제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관련돼서 여러 전문가들 오셨고 또 노사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정리된 의견들은 고용노동부에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좀 뭐랄까요, 획기적으로 이전에 잘 제안되지 않았던 그런 뭐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모아졌다.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는 좀 정부가 좀 채택해서 좀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그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다. 뭐 그렇게 좀 소개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 포럼을 통해서 제안됐던 것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꼭 집어서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디지털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대응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입법들을 준비해서 지금 입법화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고 또 예산 중에서도 어떤 우선순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측 중에서는 앞서 나가는 청년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청년 뒤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청년들 중에 우리나라 청년 문제 중에 니트족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청년들 이 많은 이유는 가고 싶은 일자리도 좀 부족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또는 일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밖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또 이제 지금 나누어서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중요한 환경 변화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변화, 뭐 저출산 그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초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지금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노동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거는 뭐 이제 다른 단위에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노동정책상으로 시급한 거는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최근에 뭐 계속 고용이냐 또는 정년 연장이냐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지금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기업하고 또 노조는 또 입장이 또 많이 지금 상반된 식으로 그래서 정년을 임금 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뭐 이게 일반적인 노조 입장이기도 하고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는 기업들이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정년 후에 재고용, 계속고용 이런 제도로 가야지만 될 것 같다. 뭐 이런 또 입장이기도 하고 등등 해서 지금 초고령화, 정년 연장, 뭐 일부는 이제 뭐 연금 지금 현재 개혁하고도 연계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요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그 해법, 수순
논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여러 가지 정년 연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는데 제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도 주로 이제 그런 선택보다는 그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65세로 점증적으로 조정이 될 거란 거잖아요. 그리고 60세에서 65세까지의 어떤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고령자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의 일하는 사람 비중이, 그러니까 고용률의 비중이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 높은 상태이고 반면에 또 빈곤율, 노인 빈곤율 또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기업이나 근로자한테만 맡길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60세에서 퇴직을 해서 65세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늘리더라도 하나는 의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권고해서 기업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 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또 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60세를 두되 60세 이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재고용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부담, 특히 인건비 부담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되 다시 재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 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정년을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기업 그룹이 조금 크면은 그 다른 그러니까 연계된 기업들로 이전 대기업 출신들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2016년에 정년 60세를 시행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정년 입세를 시행을 하면 정년이 있는 기업들은 최소한 60세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건비하고 기업의 부담 때문에 희망퇴직이라든가 공고사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법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들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법적으로 정년을 단순히 받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65세까지 갈 수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60세로 정년을 한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세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고 왜 우리가 법으로 연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상생의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 60세로 갔을 때 이 고령자와 청년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연령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금제도라든가 이런 제도하고 아울러서 인구가 줄어감에 따라서 노령인구 늘어가며 청년은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갈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령 65세를 법정 정년화했을 때 혜택을 받게 되는 그룹은 우선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청년들이 가고 싶은 자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갈등이 좀 덜할 수 있지만 부분에는 그렇게 맡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저도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 연령이 됐습니다만은 은퇴를 하고 다시 노동을 했을 때 또는 계속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신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또는 근로시간을 짧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업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예컨대 보상체계도 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변동하지 않고 그냥 정년만 연장했을 때는 적응에 되게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은 기업의 경쟁력, 뭐 다른 선진국과 경쟁력도 되고 업종과 경쟁력도 경쟁력 영향을 미칠 거고 그 경쟁력에 어려움을 느끼면 그게 근로자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퇴직이나 공고사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이 법을 통해서 60세부터 65세까지 가급적이면 현재의 직장 또는 관련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전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일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꼼꼼하게 보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그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다양성을 주면서 노사 간에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또 타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면서 이 정년 연장을 실질적으로 끌어온 일본의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일본 거를 우리가 뭐 다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 과거에 비해서 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나 경제가 또 일본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이 정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는 저는 일본 사례를 저도 유심히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좀 그렇게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계속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 또 이따가 청년 문제 또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은 이제 AI 그러니까 광범위하게는 뭐 디지털 변화죠. 디지털 변화의 가장 지금 뭐랄까요 핵심이 결국은 AI로 지금 응축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이제 챗 GPT가 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중국에서도 그거에 대응할 만한 게 나오고 또 뭐 유럽도 그렇고 또 뭐 한국도 그렇고 그거에 비견할 만한 뭐 AI 지금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겠다 또는 뭐 개발 중에 있다. 뭐 그래서 AI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일하는 방식 또 일자리에 대한 그 영향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노동시장에 지금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게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진단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차관님은 이거 작년에도 뭐 포럼에서도 다뤄봤고 뭐 정책적으로도 이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AI에 대한 우리가 이제 준비 대응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가야 될런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되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는다 또는 준다가 되게 장점이 많이 되는데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또는 1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 시점 초기 시점에서는 분명히 일자리 감소들이 일어났고 반발도 되게 컸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서 뭐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일자리가 감소된 사례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 뭐 데이터와 관련된 일자리, AI를 개발하는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그걸 많이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있어서 지금 양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면 뭐 사람들의 대처 능력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대이든지 기술적인 실업의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업에 나오고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기술적 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정책으로 메꿀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AI의 발전, 디지털 전환의 발전은 상당히 그 이전의 시대의 기술 발전보다도 다른 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AI, 우리가 보통 그간의 발전들이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거였다면 AI는 사람의 두뇌, 창의력까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고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 변호사,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까지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전의 산업 발전을 위한 영향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OECD도 그렇고 노동연구원도 그렇고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자율주행,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에서 자율주행, 버스 쪽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반기에 IA가 미치는 영향은 초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정 시점이 들어오면 그건 기하급수로 이렇게 늘어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이 바로 일자리 대체로 가져와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자리 대체 문제, 감소를 논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결국은 직무를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대한 고민이 우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숫자는 줄이지 않고 변호사들이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정보 자료들을 활용한다든가, 선생님도 뭐 AI가 대체해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고,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일부는 대체가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보완의 형태로 직무를 변화시켜가면서 사람 일자리는 유지될 가능성의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 효과는 좀 더, 그러니까 충격은 좀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줄여 나가는데 대응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1년, 2년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뭐 챗GPT 나오든 딥시크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바로 뒤집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기술의 발전의 속도와 그다음에 인간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기업에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속도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그게 완화돼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AI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기술의 발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사람들이 같이 AI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뭐 입법도 마찬가지로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안전망들을 갖추는 형태의 속도를 조정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망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스킬링이,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평생 배워야겠죠. 평생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 근로자뿐만 재직 근로자도 계속 배워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다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지금 새롭게 하는 그 기술을 다 익혀서 새롭게 적용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고령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도입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노동시장 내 이동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적합한 형태의 업무를 조정해준다든가 아니면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고용 서비스 차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발달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전망도 되게 중요해서 그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걸 적응해 나가고 또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와 노동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판사들이 이제 판결문을 쓸 때 그 수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일일이 쓰기보다는 AI한테 부탁하면은 이전 나온 어떤 그런 사건들 기록을 가지고서 순식간에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상당히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문직들, 그러니까 어떤 뭐 임용이 됐다든지 뭐 시험을 봤다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전문직들은 그거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AI 기술에 의해서 쉽게 직무가 대체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상당히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사무관리직들이 문제다. 근데 이제 사무관리직들도 AI가 가끔 거짓말도 하고 뭐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학술 뭐 서적 뭐 어디에 의거해서 자기가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했다 하는데 그걸 찾아보면은 억울합니다. 가공에 거짓말을 아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별하려면 숙련되고 경험 많은 그런 이제 노동이 뒷받침돼야지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다. 단지 AI가 던져주는 그런 그 지식에 의존만 해갖고서는 그게 안 된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런 경험과 그런 그 숙련, 훈련을 계속 AI를 가지고서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청년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요새 노동시장에서 그런 경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 또, 아까 이제 스킬링 말씀하셨는데, 그런 직업훈련이든 뭐 어떤 재직자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서 다시 재교육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노사정이 뭔가 특단에 뭔가 이게 배려를 해주지 않느나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데 AI한테 결국은 뒤처져서 나중에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이게 문제지 AI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차관님 보시기에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수 있는 뭐 좀 얘기가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생기면서 챗GPT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선생님들 역할도 달라지고 필요 없어질 것 같지만은 또 다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들을 달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운전과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 주간 그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 필요 없이 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인력들은 나중에 관제 인력으로 바뀐다든가 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변화시켜서 직무도 변화시키고 역할들을 좀 변화시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현직에 있으면 우리 원장님이 너무 많은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보통은 저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통계와 정보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유사한 질문들을 해보고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가 말씀하신 두루뭉실하게 되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질문지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든지 도움을 되게 받을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근로 시간을 물론 일부는 아까 나중에도 나올 수 있지만은 4시 4일 또는 주 4.5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던 일들을 안 하고 시간만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을 줄이더라도 같은 부가가치, 같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또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형태의 챗GPT라든가 다른 형태의 AI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활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바꿔나가고 찾아가면 훨씬 더 사람도 더 편해지면서 같은 생산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AI와 사람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AI 지배당한다든가 또는 뭐 AI를 아예 무시하고 우리는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사람과 AI 조화 뭐 이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정년 연장 뭐 이런 거 하면은 제도적으로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서부터 혜택을 받고 말하자면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있는데 2차 이제 노동시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뭐 비정규직 등등 이런 분들은 결국은 지금보다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보상의 격차, 보호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또
또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노동시장의 고용 일자리 정책 할 때 이 이중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 이거를 사실은 해결하지 않는 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를 해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었던 어떤 정책들이 뭐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중구조 완화 또는 약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많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쟁점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중구조 의 격차의 문제는 노동시장 내에서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근 들어 보면 남성과 여성도 많은 격차가 발생하던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굉장히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 그 두 가지 특징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중구조 문제가, 그러니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게 격차가 굉장히 커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뭐 성별 문제도 같이 해결 안 될 거다라고 보고, 같은 이중구조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동의 문제, 그러니까 격차의 문제도 있지만 이동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노동 패널 조사를 봤더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연대별 평균인데, 이게 이동자 중에서 3.7%밖에 이동을 못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가는 거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면 17.8%, 그건 좀 더 낮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이동의 문제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도, 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좀 기다리더라도 괜찮으니까 대기업 가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인력 문제도 생기는 거고, 청년들이 시장에 안 들어가는 문제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하는 건데요. 이중구조를 바라보는,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커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건 이중구조가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러니까 대기업과 공공 부분이 워낙 이 두터운 이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중구조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을 깨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 있는 그룹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을 쉽게 조금 더 쓸 수 있게 하거나, 예컨대 뭐 파견이나 뭐 기간제로 좀 쓸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해고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방법, 이렇게 수량적인 유연성이 아니면은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대응하게 해서 기업이 경직성으로부터 완화돼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주 요 내용과 해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윗부분, 그러니까 이중구조 윗부분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주로 제시하는 거고, 또 하나의 생각은 아랫부분에 대한 해법을 주로 제시하는,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끌어올려서,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또는 근로시간, 영세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고용안전망, 사회안전 확대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정책이 상당히 뭐 물론 믹스가 돼서 시행이 되었지만은 상당히 그 생각과 해법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윗부분의 이야기는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이야기고, 밑에 부분은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인데, 뭐 둘 다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 어떤 시장은 현재 불안정한 상태다, 오히려 안정성, 유연성은커녕 오히려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 상태로 근로조건 향상해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유연 안정성 방향은 뭐 어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분야별로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사실 극과 극처럼 보이는 거지만은 이 차선책으로라도 중간점을 찾아가는 게 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만 이제 이 대법을 찾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사정 간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타협안을 찾아가는 거 하나 하고, 저는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고용노동부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의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불공정 거래의 문제, 그리고 원하청 기업을 다수 많은 우리 국토교통부와 같은 건설업의 문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어느 정부든지 총리실 밑으로 또는 대통령 밑으로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 부처가 예컨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또 공정위, 국토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동시장 차원에서 노동적인 해법, 노동자비 형태라든가, 노동 고용 차원의 사회 안전망만 고민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범정부적으로 주요한 이슈라고 보고 해야만, 나중에 우리 청년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동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얘기를 지금 말씀 중에 계속 몇 번씩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문제를 이제 한번 질문으로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률이 6%다 하지만은 우리 이른바 이제 니트, 그러니까 취업도 훈련도 학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실망 상태에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율이 크고, 요새는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도 그렇고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또 금세 또 다시 이직을 하거나 또는 다시 그냥 실업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또는 니트 상태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일자리에 딱 붙어서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 있지 않는다. 이런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좀 얘기도 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통한 어떤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 문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좀 무엇을 좀 어떻게 해가는 게 그래도 좀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좀. 예, 청년 일자리가 가장 고민이긴 합니다. 잘 풀리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은 이치도기 특히 우리나라가 많고 비경활 인구들도 많다는 게 더욱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는, 저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지 않으면 청년들 보고 가라라고 주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긴 하지만은 정부도 정책 방향과 각종 세제 지원들을 통해서 유도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부들이 산업 경제 정책 차원에서 성장 주도적인 어떤 업종들을 선정하고 산업을 선정하고 그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은 예컨대 전망이 밝거나 나갈 수 있는 산업들 되게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예컨대 반도체나 2차 전지 산업들,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항공, 우주, 드론 산업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일정한 지원을 또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계적인 경쟁이 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과 기업들이 끌고 나가는 게 맞물려 가지고, 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최근 특징은 한류, K-컬처, K-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벤처기업을 저는 많이 좀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기업 한때 모태펀드를 많이 조성해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조금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해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을 통해 가지고 유니콘 기업도 만들어내고 꽤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뭐 큰 벤처 유니콘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을 더 만들고 거기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니트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집에 박혀 있지 않도록 다양하게 우선 나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지원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알선 형태하고 연계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에 이야기지만은 네. 이중구조 문제는 좀 요원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문제가 풀려야지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우리가 대망은 보면 히든 챔피언들 많이 있고 일본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보상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실제 본인들이 만드는 부가가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방향을 잡아서 그거는 네. 뭐 일개 부처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처가 모여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고령자들 문제인데 아까 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 고령자들의 취업률도 국제 비교상 보면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 근데 빈곤율을 또 따져 보면은 또 빈곤율도 높고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예전에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는 이게 고용노동부 거냐, 보건복지부 거냐, 정책 책임이 어디에 있냐, 뭐 사실은 그런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되고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노인들의 어떤 그 일자리 문제, 고용정책 이걸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건지 뭐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통계 아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고령자 통계 좀 자세히 보면서 그러니까 65세까지는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선진국보다는 그러니까 앞서가는 선진국보다는 약간 좀 뒤지는 그런 정도인데 65세 이상 보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강한 나라이긴 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 뭐 60년 진짜 퇴직했다고 그래갖고 나는 집에 가서 그냥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65세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럼 빈곤율도 이렇게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그 고령자들을 어떻게 노동시간을 끌어들이냐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떻든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된 일자리와 연계된 직종에서 어떤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건 아까 정년 연장 또는 고용의 연장 문제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더 뭐 연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노동시장 친화적인,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친화적인 일자리인지 아니면 복지적 차원의 일자리인지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의 일자리들은 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복지부의 노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더 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으로 흡수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어떻든 직업훈련을 조금 다시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원래 했던 업무들과 연관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노동부 영역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다른 원장님도 그렇게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고용 서비스를 받으러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가봐도 뭐 오셔도 가실 자리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공공 일자리밖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저는 인구가 비례되는 만큼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60세 이상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화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알선 서비스, 연계 서비스가 좀 발달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데 지금도 노사발전재단에서 일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 직종 같은 경우 사실은 쉽지가 않죠. 전문직종 아닌 단순 뭐 일자리는 되게 우리가 지역 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일자리로 전문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히 연계시켜 볼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그 제가 아까 AI라든가 뭐 다양한 시대 때문에 직업훈련이 또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꼭 본인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실업급여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60세로 마무리되고 사실은 60세가 넘어가면 새로운 일자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을 안 하는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하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도 보통 64세가 5세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들이 거기다 이제 65세가 연금 개시 연령이기 때문에 그 연령까지 일하는 연령으로 보고 고용보험 시스템 내에서도 포섭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용 분야를 조금 이제 벗어나서 이제 노동 정책 분야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오늘 이제 또 시간이 또 제한이 있어가지고서 뭐 무한정 고용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요. 뭐 노동 정책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 정책 관련 분야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 이슈들 몇 가지를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어갖고 답변하시기가 뭐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현안을 피해가긴 뭐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지금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큰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특히 주 52시간 이 상한 적용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뭐 무한정 뭐 푸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유연하게 조금 이게 좀 풀어주는 그런 입법 또는 행정적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R&D 인력들 이런 고임금 고숙련 인력들에 대해서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래서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일을 못 한다고 하는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좀 자유롭게 좀 재량껏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관찰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는 같은데 뭐 좋은 아이디어나 해법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여야 간에 또는 뭐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OX답을 하거나 한쪽의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그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민하는 쟁점들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까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우리의 핵심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연구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있는 시간들에 대한 유예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유연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보통 이제 너무 제한적이어서 아마 연구직에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실은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연구직을 쓰면 되는데 아마 선택 근로제도 이게 지금은 연구직 같은 건 3개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되는데 3개월 내에서는 어떻든 간에 연장가를 포함해서 52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52시간 내에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재량근로제는
재량 근로제는 52시간 넘어도 저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대신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연구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더 일할 때는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 근로시간제만큼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특별 연장 근로는 지금 52시간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노동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도 쓰는 것 같아요. 특별 연장 근로를. 근데 이제 특별 연장 근로는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전 승인을 받았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현재 이제 부족하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 아예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물론 이제 시행령 같은 데서 그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정리는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법을 그러니까 그 특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유연한 조치를 더 입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 현재 갖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또는 못 쓰고 있는 거니까 이제 새롭게 그 예외 적용제를 하는 건데 아마 반도체를 하게 되면 이제 AI 게임도 다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일본이나 영구직에 한해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약간 더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1900시간대에 있는 나라하고 1700이나 1600대까지 내려온 국가들에서 유연하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가적 법적 제도라 해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총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노동시간 역사적인 흐름은 잘 맞지는 않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정 부분들이 맥혀 있는 부분까지 계속 막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왜 사용을 못하는지 사용을 안 한다면 다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 또는 재량 근로, 특례 연장 근로가 있는데 연장 근로가 있는데 이게 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단협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취업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하고 대표하고 합의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그런 데로 뚫었는데 약간 특례 연장 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구호 문제를 떠나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뭐 미국하고 또 일본도 고도 프로포셔널 제도라고 해가지고 특별 전문 직종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임금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직 미국에서 또 뭐 일본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연구자들은 뭐 밤새도록 일할 때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더 유연성을 강하겠다는 건데 이 제도를 그냥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시간이 총체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고민을 통해서 예컨대 제도를 도입하긴 하는데 이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늘려버리는데 완전히 자제를 풀어버리는 건지 아니면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대상 그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제도 도입 여부가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그젬션을 도입하자 말자에 대한 뭐 검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제도를 도입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외적인 형태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을 줄여가겠다는 기본 원칙,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부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들의 동의라든가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 기업이 지금은 현 상황이 이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컨대 프로그램 또 미래 비전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단언한데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고민의 깊이 또 순서를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1,900시간 그렇게 되는데 아마 OECD 제가 본 통계로는 가장 긴 순서로 6번째. 그러니까 여전히 긴 나라죠. 그리고 앞에는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좀 길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선진국 대비 우리가 여전히 총 근로 시간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유연화를 통해서 또는 적용 제외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정합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유연성을 부여하는 그런 근로시간 제도 같은 것들이 왜 잘 작동 안 하는지를 먼저 좀 점검하고 개선하는 그 노력이 좀 먼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의견이 지금 차관님께서 주신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 문제는 또 계속 논의할 게 많지만은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제 상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산재도 많이 줄고 또 이런 그 산업안전 경각심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고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게 재해가 여전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많은 현실에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위축되고 뭐 이게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이고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지적들을 그쪽에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그 목표나 효과는 또 분명한 게 있지만은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애로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런지 혹시 뭐 좀 이 부분도 아마 정책적으로 많이 다뤄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정리는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정리는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면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몇 년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들 예컨대 위험성 평가를 하게 하고 그 사업장들을 늘려서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든가 예방적 조치들을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건설업도 부진 상태, 건설업 재해가 제일 많이 나는데 건설업도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재해가 줄어들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영향을 확실하게 하나만 끄집어내서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들의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오고 그게 영향을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경영주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들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투입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이 작동하도록 해라, 관리해라, 법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이미 있어서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경영주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그거를 안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하한절 등군에 1년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주의 특히 이제 조직과 인사 관리를 하기 쉽지 않은 또는 뭐 예산상으로도 그렇지만은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부담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부담을 어떻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망사고가 대부분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의 건설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일종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걸 빼버린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책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이 현재 법으로서는 본인들이 봤을 땐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 법이 처벌을 해가지고 경영을 어렵게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니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죄를 줄여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지원들을 뭐 컨설팅을 통해서 방법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방법은 아는데 기기를 한다든가 무슨 완전 보면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어려움 또는 장비를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아까 컨설팅과 연관되는 이야기는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그 경영자의 사고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그걸 바뀐 상태에서 바꿔보겠다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기업이 이 법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분명하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시행 과정에서의 이제 불편함이나 적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금 미비점도 있겠지만 그건 좀 구체화하면서 조금 더 이게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게 이 전면 적용 제외 이런 식의 이제 정책적인 선회 이거보다는 이제 점진적 개선 쪽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저도 이게 요새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 이게 직장에서 선배들이나 그 경영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디까지가 괴롭힘이고 또 실제로 회사에 다른 불만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로 이게 사건화 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이 젊은 이제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의 그 정서로는 과거에 그렇게 용인됐던 그런 부분이 우리는 분명히 괴롭힘이라고 분명히 본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이제 그 차이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법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적용하고 또 개선해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주시죠. 예. 이게 다른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임금 얼마큼 줘라, 근로시간 지켜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직장 괴롭힘은 정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건데 이 법 용어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상사들하고 밑에 있는 근로자들하고는 부하직원은 다른 거죠. 다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도 다른 거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에서도 다르지만 세대도 다르고 커나온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걸 지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근로감독한테 물어보면 사실 애매하대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겠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거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건을 제기한다든가 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건을 제기하고 싶은데 내 이름이 다 알려지고 회사에서 알려지면은 내가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고 근데 조직은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거고 회사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조직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또 되게 많잖아요.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조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아니면 업무가 불명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저녁에 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사건들이 이렇게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는 이게 근로자가 정말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런 사건이 제기가 됐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일 거야 하고 덮어버리면
이게 계속 쌓이고 그러자면 다른 회사로 가보고 싶겠죠. 가버리고 싶겠죠. 특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아마 오랫동안 이건 내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피해 당사자들만 하는 것 말고 근데 3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판단하기가 가장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그 해고도 정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아닌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근로자용, 사용자용, 공익위원들이 앉아가지고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좀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보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근로감독관이 앉아서 이 판단을 하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고 오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그것도 노동위원회가 뭐 조직의 문제라서 제가 그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줘서 그거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조직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괴롭힘 문제는 그 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업의 문화와 환경,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이건 내 회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답안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실은 선진국이 되는 게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선진국이 되는 건데 아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게 뭐 오남용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끔 정확하게 현실에서 이 법이 작동되려면 뭐 상당 부분 우리가 더 노력을 지금 해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산불 시대다. 그러니까 환경은 불확실하고 또 고용은 이제 불안하고 고용 불안이 있고 또 노사 관계 이건 또 이제 불안정하고 이런 산불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노사정 주체들도 있고 뭐 국민들도 있지만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뭐 특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의하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 가야 되는지 한번 좀 그런 권고 내지는 제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나왔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일 객변의 시대이고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경제적, 뭐 사회학, 뭐 여러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 외부 환경에 대한 물론 이제 금년도에 나타나는 과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AI나 디지털 전환에 의한 것들, 인구 고령화의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거기다가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무역과 뭐 통상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를 그러니까 제도와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은 아마 금년은 이러한 그 외부 환경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누가 혼자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 뭐 국민, 시민 모두가 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최적의 합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러려면은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대화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그다음에 타협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뭐 작은 걸로는 사회적 대화 우리 틀 속 생각했지만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도 대화하고 타협해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찾은 답을 강요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도 쉽지가 않고 돌파하기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봤을 때는 약간 불만스러웠고 차선 또는 그 차선일 수도 있지만은 모두가 모여서 생각했을 때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노력은
그 형태가 뭐 사회적 대화가 됐든 아니면 뭐 정부와 경영계와 노동계와 다른 주제별 대안이 됐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하고 고민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서로 배려하고 공정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025년 이제 전문가 초청 대담을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얘기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까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제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맥은 잘 이렇게 다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의견과 또 제안을 해주신 임서정 차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